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일부 진짜 폭풍 강의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쉽게 해주셨어요. 그냥 아주 푹 빠져갖고 들었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그 경제사를 거의 뭐 진짜 여러 번의 이제 몇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한국이라는 사회에 빗대어가지고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제 세상은 이제 그 사이클대로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거는 부동산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파이낸셜, 금융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금융화 되었습니다. 금융화 됐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심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리는 이제 유동성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은 또 이렇게 폭발력 올려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쉽게 구하게 되면은 네. 심리가 막 심리라는 불에다가 기둥을 껴안는 꼴이 됩니다. 아, 심리라는 불에다가 예. 기둥을 껴안는. 야, 기둥 너무 껴갖고 멋있다. 이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집값이든 뭐 주식값이든 이제 활활 날아가는 거죠. 저 하늘로. 네네. 그래서 아무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경제 사이클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은 위험을 조금은 대비할 수 있다. 강화할 수 있다. 예, 그게 좀 결론이었던 것 다 같아요. 피하지 못해도.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 이번 방송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면 알 수 있는지 일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문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남들 또 이런 또 많은 사람들이 강의도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 있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미국 역사, 뭐 일본 역사, 뭐 뭐 서양 역사 책에 다 나와. 책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일본하고 진짜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 뭐 폭락농자 같은 경우는 일본이 폭락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대놓고 비교가 안 됩니다. 둘이 그렇죠. 둘이 뭔가 내부적으로 다릅니다. 저희가 네. 좀 파고 들어가면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그것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가 돈을 다 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들을. 그러니까 전 그게 그렇다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환율이 더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가 높으면 안 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 그 레이 달류하고 하워드 막스에 대한 책들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셨고 논문 특히 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레이 달류하고 하워드 막스 책 나오면은 사람들이 일단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논문 찾는 법들, 심지어는 한국말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 뭐 신성영 교수님 제가 소개받았으니까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나 좀 솔직히 처음 알았겠는데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도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찾아보려고 예. 너무 감사해요. 구글 가면 다 있다는 얘기죠? 구글 다 있습니다. 구글 스칼라에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 없으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공짜여야 돼. 당연히 공짜죠. 유료 논문들이 있는데 돈 주고 못 사보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구글 스칼렛? 구글 스칼라라고 있습니다. 스칼라. 구글 논문 검색이라 검색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알짜 팁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사이클을 알지만 사이클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락 국면이다, 상승 국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징후를 알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징후가 있는 것들만 좀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한국이요. 뭐 일단 미국까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이걸 먼저 알기 전에 아까 이제 처음 시작했던 서프라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서프라임. 저희가 이제 지표하는데 지표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그런 얘기 했습니까? 뭐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는 사실은 정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IMF 때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은 부동산 20년, 30년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장님들은. 시행착오가 있고 경험치가 있고. 경험치가 있고 대부분의 고위 공무원들은 박사님들이세요. 국가에서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모시던 이제 그 차관급 어른께서도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분 공부하신 거 보면은 공부하신 거 말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엘리트십니다. 저도 한국 갤럽 있을 때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 그 박사님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많이 진행했거든요. 진짜 똑똑하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맞아요. 근데 이분들을 또 엘리트인데 이 사람들보다 미국은 더 엘리트예요.
거기 그렇죠. 돈을 주니까. 예. 네, 돈을 주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서프라임 때 두둑이 맞았단 말입니다. 아까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네. 그리고 어떤 시점이 좋은 시점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나오는데 네.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제 책에는 이제 비핵심 부채라는 걸 풀어냈죠. 비핵심 부채? 예, 비핵심 부채라는 걸 예. 풀어내고 얘기를 예. 합니다. 비핵심 부채하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과 비핵심 부채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네. 비핵심 부채는 이런 거죠. 저희가 저축으로 나간 돈 빼고 나서는 전부 다 비핵심 부채입니다. 저축을 저희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저축하는데 뭐 저희가 돈 1조를 갖다가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1조만 풀려나가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갑니다. 주식값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갑니다. 1조보다 뭔가 돈이 더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지는 몰라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매금융이라고 해갖고 예. 그 금융기관까지 돈을 돌리면서 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네. 서울권에 돈 찍는 이게 기초통화국도 그렇게 돌립니다. 우리는 외국에 돈이 들어옵니다. 왜? 미국 애들이 그 돈을 돌리거든요. 그 돈이 일부 빠져가지고 분산 투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딴 나라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뭐죠?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동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 집값도 올라가요. 왜? 네. 미국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정부가 막나요? 안 막아요. 안 왜? 막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좋아지니까 그렇죠. 좋죠. 오케이. 이게 집을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물건 소비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에서 이걸 잡고 싶어 합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이걸 되게 욕을 하거든요. 근데 네. 서프라임가 딱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 연구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세계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하고 뭘 만들어냐면 매크로 프로덴셜 팔러시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어려워. 예. 영어 이제 매크로 프로덴셜 팔러시라고 하는데 예. 한국말로 하면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는 경기 그 고점, 그러니까 자산 고점이죠. 부동산 고점, 주식 고점. 특히 부동산 고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무조건 신용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책의 근거는 뭐냐면 부동산은 신용이 없이 못 올라갑니다. 신용이 없이 못 올라간다는 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대출인 거예요? 대출인 거죠. 대출 없이 못 올라가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대출이라는 게 은행 대출로 보시면 안 돼요. 은행 대출 말고 그거 말고 따로도 땡겨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 저축한 거 이상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세로 땡기는 것도 사실은 저축한 거 이상이죠. 그렇죠. 우리 전세가 전 땡기고 전세라는 것들은 무용의 돈이잖아요. 예, 무용 돈 끌고 오는 거고 미국 가서 같으면 서프라임 모비스 때 그때 이제 저축만이 아니고 뉴 센츄리 파이낸셜 뭐 이렇게 갖고 은행이 아니고 딴 데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림자 금융이 있었고 더 웃긴 건 뭐예요? 중국이죠. 중국 애들 뭐 하죠? P2P로 땡기고 WMP로 따는 것도 땡기고 뭔지도 모르죠. 저희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은행 돈이 아니고 막 땡겨갖고 막 사는 거죠. 막 그렇죠. 자꾸 들어온 거 아니고 걔네 국내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런 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돌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죠. 밀어 올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BIS라는 국제결제은행에서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려나가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응 패키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만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이걸로 해봐라 이거예요. 왜냐면 더 올라가면은 은행이 자빠지면서 경제가 자빠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우린 뭐냐? 이 패키지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정부에서 고점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 패키지가 안 먹힌다. 그럼 뭐죠? 그럼 더 올라가면은 위기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가들 그리고 제 책에 했던 그 모리츠 교수팀 그리고 이제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모리츠 교수팀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150년치 연구를 의뢰했던 독일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의 금융화를 설명한 그 책이 말하는 거죠? 예, 금융화 설명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빚으로 지은 집은 이제 그 금융화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다 똑같은 말씀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은 뒤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가 올라가는 거는 못 막더라도 최소한 질 나쁜 대출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쁜 대출. 그러니까 집값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경제가 발전하고 올라가는 오케이 이건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질 나쁜 대출들이 있어요. 나 돈 얼마 못 버는데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어요. 근데 대출을 한 10억쯤 땡기면 어떻게 되죠? 자빠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예 한 번도 못 버는데 내가 10억을 땡겼어요. 이거 자주 일어나는 얘기예요. 집을 1억짜리 사는데 1억 1,000을 땡겼어요. 자주 일어나요. 그럼 뭐냐? 이걸 막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LTV DTI를 풀으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매크로 프루덴셜을 그냥 냅둬도 풀어요. 왜냐면 경기를 갖다 부양하기 위해서. LTV DTI가 외국에도 있어요? 그게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그 거시건전 규제 정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적인 줄 알았어.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못하는 게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FSB라고 Financial Stability Board인가? 그 IMF,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G20에서 IMF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BIS에 의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금융위기를 막아낼까를 연구하라고 국제금융안전기구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 사람들하고 뭐 미국 연준이 제일 돈을 많이 내니까 해갖고 만들어낸 제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고 그걸 이제 매크로프루덴셜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위기가 발생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은행이 이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거 최대한 풀려고요. 그럼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위기라고 느끼고 은행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돌리기 시작하구나. 정점이구나 느낀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LTV, DTI 쪼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을 무너뜨렸던 거는 저희가 알기로 비싸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죠. 일본을 무너뜨렸던 최종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낙타 허리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나뭇잎 하나. 낙타 허리에 짐을 갖다 1톤을 실어도 안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딱 떨어지면 그걸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은 인계점을 넘어간다 이건 거죠. 인계점을 찍은 건데 그거는 대출 총량 규제였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 예, 대출 총량 규제예요. 그러니까 대출 더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그 일본 무너뜨려 일본 망하게 한 거였죠. 예, 그 망한 거예요. 더 대출 못 받아서. 대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빠신께 잘 아실 겁니다. 상승장의 맨 끝은 뭐죠? 상승장의 맨 끝은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마지막 대출자가 대출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당시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가 다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재벌로 하면은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 2015년판 금융안전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무슨 정책들이 있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패키지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고점인 겁니다. 그리고 LTV, DTI, DSR 그리고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그리고 위험 가중치라는 것도 변경을 했습니다. 위험 가중치. 예, 위험 가중치. 그러니까 저희 지금까지 뭐 이렇게 똑같이 1억을 대출을 했는데 이 위험 가중이 1 그리고 기업 대출은 1.5 이렇게 해놨었는데 만약 비교를 한다면 근데 가계 대출을 1.2로 올리고 뭐 기업 대출을 1.3으로 내려라. 이유는 가계 대출은 좀 절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만 기업은 경제를 좀 살려야 되니까 더 대출을 하라고 위험을 좀 줄여줘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는 하고 얘기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함께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 왜? 겁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 전 세계가 다. 왜냐면 서프라임 모기 시점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더 하면은 뭔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저희 눈에 안 보이게 하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국에 돈 들어오는 걸 막는 것들도 있고. 그럼 언제를 고점을 봐야 되냐?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현명한 투자라면은 정부에서 이제 고점이라고 보나 보네. 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투자하다 보면 어깨쯤에 팔아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머리카락 끝에 붙어 있는 먼지 위에서 팔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죠. 키가 더 크고 싶어. 그렇죠. 더 크고 싶죠. 맨 마지막에가 제일 멋있게 올라가요. 제일 멋있게 올라가고. 맨 마지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지표 얘기하시는데 항복이 일어납니다. 항복. 미국에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항복. 기법? 기법이 벌어나요. 무슨 기법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건 쉽게 하실 겁니다. 주식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주식값 떨어지는 거야. 맨 마지막은 끝까지 상승론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투매를 하면 끝납니다. 더 팔 놈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이제 오를 거야 끝까지 버티다가 못 버티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더 팔 놈이 없으니까 더 안 떨어지거든요. 마지막 한번 확 떨어지고서 끝나는데 그러면 상승 언제 끝날 것이냐. 안 사고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사 떨어질까 마지막에 내 판단에 틀렸나 봐. 마지막에 들어와요. 사요. 그럼 이게 상방항복이라고 부릅니다. 기법. 상방에서 기법 벌어지면 사람 사죠. 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상승론자가 팔 때가 저점이고 하락론자가 살 때가 고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대부분 신용이 최대한 돈 빌리기가 최고로 쉬워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매크로프루덴셜 막 돌리고 있어요. 우리 안 보였지만 막 욕을 했지만 막 돌아가고 있어요. 정상적인 정부면은 돌려가지고 막아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비핵심 부채라는 거,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림자 금융으로 돌아간 돈을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다 망한다. 안 된다. 막 하는 거죠. 그래갖고 옛날 것보다
어쩔 수 없어요. 사이클은 돌기 때문에 오르락내락을 반복하는데 내려가는 사이클일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경기가 좀 이제 후퇴를 하고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잘못된 투자들이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돈을 풀면서 LTV/DTI가 풀려 나가죠, 당연히. 경기를 사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깨끗한 건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돈이 좀 풀어가지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니까 다시 또 풀고 그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러면 오케이 그럼 상방은 알겠다 이거죠. 그럼 하방은 하방 끝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상승론자들이 마지막으로 들어 던지겠죠. 난 더 이상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건 저주받은 거야. 이딴 거 안 해. 열심히 해갖고 편안하게 살 거야. 내가 10억에 샀는데 7억이 됐어. 이런 젠장. 아니 뭐 삼성전자를 내가 150만 원 샀는데 100만 원이야. 다시는 안 해. 들어 던지고. 걔들이 집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돈을 풀고 있어요. 어디선가. 똑같습니다. 거울처럼 반대로 돌아갑니다. 상방에서는 돈을 잡고 하방에서는 돈을 풀고. 그리고 지금 집을 그러니까 돈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잡아가고 있죠. 점점 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보지 마시고 미국을 보시면 돼요. 미국 어떤 꼴하고 있죠? 계속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금리 계속 올리죠. 계속 올리는 겁니다. 계속 올리죠. 옛날에 어땠죠? 금리 계속 내렸죠. 채권도 막 올리고. 채권 올라가고. 그럼 이거 떨어지면 좋지 않아? 아니죠. 이게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못 떨어지면 거기가 저희가 사야 될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돈이 그때 풀다가 더 이상 풀 필요가 없겠네라고 인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한 볼풀이 있죠. 볼풀이 있고 볼풀이라는 게 그 항아리 안에 검은 공을 뽑아야 되는데 까만 공이 10개 있을 때 1개 있을 때가 있는데 1개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항복하는 사람, 상방에 항복하는 사람. 난 다시 절대 집에 안 사. 그 사람이 집 샀을 때가 볼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또는 우리나라 정부가 금리를 내리다 못 내린다. 안 내린다. 거기 뭐죠? 그때는 되면 온통 다 이제 팔려는 사람만 있고 마지막에 안 팔리겠다고 뻗치는 사람까지 손절매 하면은 이제 볼풀 안에 이제 공이 한 10개 중에 9개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너무 개념적이지 않냐고 말하는데 개념적일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게 좀 보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미국을 한번 보세요. 걔네가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막 겁을 먹고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피고 있죠. 어떻게든 간에 사고 터지면은 옛날처럼 위아래로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틀리면 어쩔 거냐? 네 말 틀리면 어쩔 건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틀리면 더 올라갈 거거든요. 더 올라가면은 반동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거는 빠싱입니다. 저도 알죠.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사람이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복이 너무 크면은 지옥입니다. IMF 때처럼 IMF 전에도 괜찮았으면 경기 좋아하고 많이 올라갔다가 너무 떨어져갖고 거지 되면은 못 삽니다. 대충 중간에서 좀 오락내락하면서 견딜 수 있게 그래갖고 꾸준히 한 물가만큼씩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만큼만 따라가도 행복한 거죠. 대충 저도 가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세상에.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억지로 인위적으로 중간을 맞춰서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임무죠. 이게 정치가 또는 행정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피하는 게 또 투자가들의 일이죠. 어떻게든 간에 합법적으로 잘 하는 것이 투자가들의 일인데 숨바꼭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숨바꼭질에서 지금은 까망 숫자가 좀 줄어드는 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줄으니까 좀 뽑기 아주 어려워지는 판이다.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의할 때 시간이 됐고, 좀 추가적인 조금 이게 그러긴 좀 힘들다. 적극적으로 나서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또는 이제 글로벌 막 동조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돈이 풀려나오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 나타날 겁니다. 내려가는 시점이. 이게 또 빨리 내려갑니다. 보통 내려갈 때. 실질적으로 지금 봐도 흥분한 투자자들은 안 보여.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방 포기가 끝난 겁니다. 실수요자라고 하죠. 상방 포기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어. 지금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뭐랄까요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이 지금 분양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이클들에 대한 징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시종의 세상 답사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하게
이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무리한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경고를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그냥 시장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메시지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얘기인데 이제 아무리 동조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시장이 좀 이렇게 경제력이 좋아진 것들은 맞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해졌죠. 저희 옛날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투자할 만큼 경제력이 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요? 투자 사이클이지 않겠습니까? 사이클 돌 때. 예. 저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위험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한국을 환율이 기억나실 겁니다. 900원에서 2,000원까지 갔다가 900원에서 맞아요. 900원, 1,200원씩 갑니다. 고정시켜놨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올해는 위기 때가 되면 저희 환율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자산이 싸지고 해외에서 막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막 이제 그 환율이 1,600원 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쓰러져 버립니다. 더 대출하기 어려우니까. 잠깐만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환율이 900원, 1,600원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나가는 돈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네, 금리를 갖다가 3% 주던 걸 한 5% 주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 말고 또 저희 우리한테 뭐 저금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돈이 없어 그랬어요. 돈 많이 빌려오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어떠냐? 지금 우리 부자 됐어요. 옛날보다. 그래요? 사람들이 부자 안 했다고 하잖아요. 길가에 나가보세요. 택시가 많은가, BMW가 많은가, 벤츠가 많은가. 아우디, 벤츠, BMW가 넘쳐나요. 아니, 그 벤츠도 다 S클래스야. 이게 부자가 넘쳐나요. 제 친구가 독일 주재원이어갖고 독일 갔다가 한국 온 거예요. 독일엔 S클래스가 없대. 벤츠 사더라도 다 C클래스인데 한국은 너무 많대. 너무 많아요. 맞아. 주영장에 가면은 10대 이상 보여요. 이해가 안 가요. 시골 동네 운동하러 나갔는데 그렇죠. 웃긴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갖고 이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러니까 꼭 되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데 환율이 옛날처럼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전 같으면 부동산 투자만 하는데 부동산 투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외국 애들이 IMF 때 서프라임 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부동산 샀거든요. 이유는 가격이 안 움직여도 돼요. 들어와 1억짜리 샀어요. 얼마에? 1,600원에. 환율이 900원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똑같이 1억이어도 환차익이 확 벌어져요. 그러네. 걔들 입장에 싸게 샀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게 왜 그랬냐면 걔들은 환이 안 움직였거든요. 위험할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1,600원에서 900원 쪽으로 움직여요. 그 선진국 애들은. 근데 우리는 900원에서 1,200원 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우리 이번엔 어떨 거냐? 뭐가 사이클 돌게 되면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이제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1,100원이었다. 그럼 한 1,200원 정도?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거의 박스권으로 조금. 박스권 조금씩 왔다. 일본처럼 막 1,600원에서 막 900원으로 막 점점 막 환율이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리고 돈 가치가 더 커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대충 그 정도 선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옛 경험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우리 말고 우리 뒤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좀 못 살고 부채를 많이 일으켰던 애들. 예를 들면 어떤 나라? 뭐 인도네시아?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 좀 뭐 남미 쪽의 나라들일 수 있겠죠. 이머징 마켓 그런 거. 이머징 마켓이 불리죠. 근데 가면 어떻게 되냐? 걔들은 돈이 확 빠져나오면서 환이 옛날에 우리가 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럼 뭐냐? 외국 나가시는 분들 같이 입지를 보러. 거기서 강남이 어디냐? 영등포가 어딘데? 비슷한 데들 많아요. 우리 모델을 계속 베껴갖고는 또 중심지가 있을 텐데. 중심지가 있고 입지 똑같아요. 그럼 그 핵심 지역에 가서 그 사는 겁니다. 사고 가격 안 오르면 어쩔 건데 안 올라서 상관없어요. 위기가 끝나면 환율이 1,600원에서 다시 900원 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그 환차익만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되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먹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막 빌딩을 샀거든요. IMF 때요. 빌딩값 떨어진 것도 있는데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 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건물 샀다가 팔고 나간 거예요. 그냥 원본만 받아가면 돼요. 한 차이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저거예요. 그냥 보너스고 원래 환차익이에요. 환차익. 야, 우리 국부 유출했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사이클 돌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구나. 그럼요.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 아닙니까? 제국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 사이클이라는 거, 부동산 투자 사이클이라는 거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 꼭 국내만 할 수 없어요. 국내는 이제 사이클이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좋은 효과 잘 관리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몇 %를 막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그게 그대로 있을 때까지 때문에 선진국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선진국이 된 거예요. 얼추 됐고 제가 다닌 BMW가 많은 거를 느끼신다면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나갈 준비를 해가지고 터왔다.
그럼 저희도 이제 금리가 막 내려갈 겁니다. 경기 살리기 위해서. 네. 돈이 쉽게 이제 이지머니가 나오겠죠. 네. 국내 산다고 답이 있겠느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싼 나라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막 그 옛날에 우리 IMF나 서프렌트처럼 막 헤매고 있는 나라들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주식을 사는 게 불안하다면 그 동네에 강남이 있을 것이고 그 동네에 영등포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제일 입지 좋은 놈을 찍는 거죠. 네. 풀려있는 나라로 가면 됩니다. 안 풀려있는 나라 갈 필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딴 나라 같이 들어가나 봐봐야 돼요.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돈이 들어가면 환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환전하고 들어가서 사고 동남아시아 여행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남미도 여행 요즘 생각보다 많이 가십니다. 네. 걔들은 오르락내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언제나 세상은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거든요. 네. 환율이 막 2,000원, 2,500원 갔다가 그렇게 영원히 못 있습니다. 다시 1,500원, 1,300원 내려오게 됩니다. 네. 어느 나라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서 그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국내만 묶어놓지 말고 이제 해외로 나간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왜?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걸 양턱 깎기라고 욕을 했는데 우리도 깎고 나가야 돼요 이제. 아 그러네.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외화 확보죠. 외화 확보고 무역이네요 결국. 무역 일종의 무역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 애들 채권 집하고 팔듯이 우리도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입지로는 어차피 똑같아요. 한국에서 살기 좋은 데는 거기서 살기 좋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희가 일본 모델하고 싱가포르 모델을 이제 베껴왔지 않습니까? 그 입지라는 형태 전부 다 사실 그래갖고 도시 구조를 짰으니까 그럼 그 개도국 애들은 뭐 어딜 베껴야 되냐? 우리 베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많이 또 벤치마킹 해줬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 했고 서울 맨날 오고 벤치마킹 하고 그 일본 애들이 이걸 중국 애들이 벤치마킹 하겠죠. 그리고 또 중국 애들 또 걔들 또 벤치마킹 했어요. 그럼 뭐냐? 비슷해요. 어차피 그거에 우리랑 걔네랑.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 보이신다고 어르신 많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시면은 개발되고 여기가 뭐가 들어서고 저기 뭐가 들어서고 똑같이 갈 것 같네?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뭐 역세권 뭐 배웠던 거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서 여기 들어섰니네? 오케이. 개발 환경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원금에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은 우리 환율이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율이 움직이지 말아야 안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걔들은 환율이 작살난다는 가정하에 거기는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900원, 불안불안했던데 1,600원 막 2,000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국가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나라 환율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또 찾았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 우리 환이 만약 1,600원에 가면 우리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옛날처럼 부동산이었다. 그러니까 100% 내 돈으로만 샀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미 금융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쪽 또는 그 금융은 또 환하고 엮여 있고 이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토탈로 보지 않으면은 실체를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미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지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수요 공급하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플러스로 이제는 금융까지 같이 가야 시절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해외 투자도 이제 생각해야 될 시점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성수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변동성을 먹으러 갈 수 있는 이제 길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을 공부해야 되고 환을 잘 알면은 외국 환도 알게 되면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해야죠. 활용이 가능한 거네요.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와타나베하고 일본 사람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걔들은 위기기만 되면 좀 세지니까 얼마나 아줌마들이 짜릿했겠습니까? 일본이 막 IMF 터져갖고 서프라임 터져가지고 딴 나라는 막 환이 막 900원에서 1,600원 돼갖고 1달러에 막 죽어나가는데 자기네는 1,600원에다가 1,000원이 됐어요. 국내에서 어차피 돌려봐야 돌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고 주식 부동산 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외국에 와보니까 어때요? 얘들 뭐 1억씩 하던 게 가보니까 5천만 원이네? 이거 사야죠. 그렇죠. 강남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환이 막 무너져가지고 걔 눈에는 1억 5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집값은 하나도 안 움직였어. 근데 집값까지 빠지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가격 2억인데 환차손 막 다 계산하다 보면 이제 환율 변화하면 막 1억 5천 막 1억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막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교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재미교포가 들어와갖고 사는 상황이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 여행 가실 때 놀러만 가지 마시고 가게 지켜봐야죠. 여기 강남이 어디야? 여기 연세대학교가 어디지? 대학로가 요즘에 있나? 보시면은 어차피 똑같은 게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 많네. 어린 애들 많으면 여기 좀 대학로가 잘 뜨겠네. 여기 상가가 있어? 좀 부동산 아시지 좀 알아두고 입지 공부를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육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입니다. 저희가 학원 시스템 이게 학원 시스템이 커져갖고 지금도 이제 입지문서 전문가에게 배우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적용을 해봐야죠. 동네를 이제 체크해두는 거죠. 여기 전화번호 다 알아두고 교포들 알아둔 다음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환이 이제 작살나면은
먹을 만한 게 좀 뭐 있어요? 야, 그렇구나. 어차피 도입니다. 나도 이제 그 해외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해야겠어. 그렇죠. 아니, 똑같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대학로를 만들어야 돼요. 네. 대학교를 모아서 할 거니까. 네. 저희 모델을 뺏겨갈 수밖에 없고, 네. 저희 모델 아니죠. 일본 모델이죠. 그리고 중국이 똑같이 했으니까. 거기도 뭐 일자리, 교통, 교육. 똑같죠. 상권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오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안 떨어질 건 사시면 돼요. 그리고 네. 환 움직였을 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책도 내야겠어요. 이제 뭐 베트남 또 부동산 투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갖고 환하고 엮어갖고 생각을 네. 해보면은 안 떨어질 거만 찾아야 됩니다. 안 떨어질 거. 한국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부동산 얘기 너무 해외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좀 어떻게 금융권 전문가시니까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하나 이제 파이낸셜 사이클, 하나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네. 비즈니스 사이클은 좀 자주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라는 거가 저희는 제조업까지 자주 도는데 그쵸. 부동산 사이클은 가끔 돕니다.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같이 맞닿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따로 가야 돼요. 왜? 같이 맞닿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동안에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게 터진 게 1990년 터졌고요. 서프라임도 터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돌아가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도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사이클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가냐고 물어보면은 사이클이 각각 산업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맞고요. 되게 무식한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그중에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거는 되게 크게 돌고 어떤 시점,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에 들어갔던 그 금융의 긴축이 일어났을 때는 주식도 견디지 못합니다. 왜? 미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물건을 안 사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집값이 떨어질 정도로 집은 최고로 중요한 거니까 팔 수가 없는데 그걸 팔 정도로 걔들이 경기가 안 좋아하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주식도 망가질 것이고 걔네들 주식이 빠질 것이고 그럼 우리 부동산도 타격할 수가 밖에 없어요. 집값 빠지고 주식값 빠지니까 그것이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제 타격을 주고 우리도 이제 집값과 부동산값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다 함께 바닥을 찍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직전에 분명히 붐이 있을 것이고 큰 붐이 있을 겁니다. 붐이 있고 그 붐들이 저희가 봤던 서프라임 모기지 1990년, 85년부터 9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붐들. 그게 이제 돌 때는 같이 간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같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같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네. 같이 가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우문을 했는데 현답을 주셨고요. 일단은 부동산은 이게 좀 텀이 사이클이 좀 길고 무거워.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간다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같이 맞닿을 때면 나쁠 때 아니야 결국은. 나쁠 때죠. 예, 그러면 이제 경제력이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도 부동산이 올라가주면은 소비력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면서 뭐 안 좋지만 다시 회복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그렇죠.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부동산도 이제 사이클 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려올 때 여기에 경기까지 안 좋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게 해야 되죠. 그 당시에 어떻게든 부양해갖고 따르게 해야 되는데 따르게 하는데 실패하면은 그때 이제 서프라임 터지는 거죠. 야, 진짜 오늘 너무 중요한 교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도 알 것 같고요. 뭘 공부해야 될지 나오는 건가요, 이제?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칼럼을 써야 될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될지도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공부가 기본이고 환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가야 됩니다. 되고 이런 사이클도 공부해야 되고 미국 논문도 봐야 돼. 너무 할 게 많아져가지고. 아니 어차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션이 생겼고 봄날곰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알아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할 게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서서히 바뀌고 이게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 있게 했는데 봄날곰님은 진짜 수시로 계속 올리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 이걸 수시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야.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반성이 일어나고 그 반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위기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반성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퍼져나가면서 연구 결과가 넓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경제에 대해서 우린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는 부동산은 더 몰라요. 근데 부동산과 경제가 어떻게 엮여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너무 천시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이게 금융을 끌어안고 같이 이제 침몰하는 상황에서 더 무시무시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네. 부동산과 엮여 있는 금융에 대해서 네. 정말 그 겸손하게 시장을 대하고 이제 탐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에 좀 충격을 좀 완화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 또 이제 정치가들 또 행정가들의 의무시고 저희는 이 사이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사이클도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인간의 본성과 본성은 변함이 없고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해서 사이클이 올 테니까 항상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항상 공부하는 마음, 학습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저희 120살까지 다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 해주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겸허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복잡하게 책을 저서 많이 읽고 있는데 정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너무 초라하고 작아지는 거야. 서로 영향받는 게 이게 몰라서 옛날에 몰랐으니까 쉽게 얘기했는데 점점 서로 연관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경제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요. 금융을 알지 못하면은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금융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천하게 본 이유가 있어요. 이쪽으로 안 봤어 지금까지.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지나 보니까 연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미국도 안 봤대잖아요. 똑같았어요. 2013년도 이후로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았던 거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공부하기 이제 시작한 거고 한국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 저희가 아마 새겨서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좋은 칼럼 쓰고 좋은 활동하는 걸로 서로 다짐하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숑의 세상 답사기.